이분의 표정이 어제 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죠? 이게 맞아요? 어제 다우는 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5%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도 4% 하락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락폭을 키웠고 그리고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목별로 봐도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은 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많이 하락했고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4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키웠는데 이게 뭡니까? 하루 만에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좀 당분간 해보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하락은 좀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나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요 종목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애플이 어제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고 우리나라에서도 애플과 관련된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제는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 단으로 봐도 유틸리티나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의 낙폭이 적었을 뿐 모든 종목들이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보면요. 추석 연휴 이후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림이라고 설명드렸던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18bp 상승하면서 3.7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역시 6bp 상승하면서 3.42%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년물 금리 상승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빅스는 14% 상승했고요.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빅스 변동성을 사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WTI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천연가스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도 200 아래에서 200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 이런 사단이 났나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고 하회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는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로 예상치는 0.1%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0.1%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 0.1, 마이너스 0.1 이거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락할 줄 알았던 물가가 오히려 MOM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걱정을 키웠다라고 정리하고요. 코어 CPI라고 할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가 0.3% 상승으로 나왔었는데 0.6%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 컸다라는 거죠. 세부 내용을 보면 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높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은 10%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것을 덮어버렸다라고 정리하고요. 에너지 관련된 물가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코어 CPI는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 금리 인상을 100bp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00bp 인상 가능성이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bp 인상 가능성은 없어졌고요. 75bp 인상 가능성이 68% 그리고 100bp 인상 가능성이 32%로 하루 만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1.4%나 상승하면서 다시 109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몇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 위안화가 2005년 이후로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 8.7% 하락했는데요.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2005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크게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엔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부자 나라라서 괜찮아라는 생각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1998년에 엔화 약세를 개입했던 당시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불안해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언제 개입하느냐가 관심이 갈 정도로 지금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고요. 달러 역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쉬는가 싶더니 다시 강세다. 오펙 보고서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견고한 수요 증가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에서 23년까지는 원유 수요가 강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2023년의 원유 수요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세와 코로나19에서의 회복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견고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뉴스가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 비축률을 채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채운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유가가 80불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전략 비축률을 구입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의 하방을 제한하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번 주에 있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긴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더리움 머지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게 이더리움 머지가 실패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숏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블룸버그에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파란색 선처럼 이더리움의 숏 베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연준의 QT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QT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연준의 대차 제도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QT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사항은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MBS는 전혀 줄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모기지 금리가 전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놓고 모기지 채권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와 MIT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만 명이 노동자 일터에 복귀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노동 참여율이 빠르게 올라온 건 맞지만 이전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제지표도 발표됐습니다. ZEW 경기 기대지수가 발표됐는데 현재 상황지수가 또 한 번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60을 기록했다. 그림으로 보시면 와 이게 지금 독일의 상황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숄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90분 동안 통화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할 걸 촉구했고요. 푸틴이 뭐라고 했길래 90분이나 통화했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투자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저녁 6시에는 서울대학교의 배상수 교수와 그리고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고요. 오늘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